여러분, 캐나다 집값은 내려갔는데 사람들의 빚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인데 몰기지는 더 부담되는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이건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내려가고 있는데 몰기지 부채는 더 늘어나고 있는 이 캐나다의 현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의 영상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부동산의 전체 가치는 하락하고 있는데 같은 시점 몰기지 및 가계 부채의 총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실제로 데이터를 보시면 2025년 4분기 기준으로 캐나다 전체 부동산의 가치는 0.7% 하락했는데요. 몰기지 부채는 무려 4.2% 증가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산은 줄었는데 빚은 크게 늘어난 구조입니다. 조금 더 큰 스케일인 전체 가계 자산만 보면 다행히 5.3% 정도 늘어났지만 자산 운용 비용 및 이자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금융자산의 가치만 무려 9.9%가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심각한 부분은 부동산 부채는 오히려 4.2% 오르면서 현 시점에서는 부동산은 돈을 잃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자, 더더욱 어려운 사실은 이 부채의 증가는 특정 연령대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자료를 보시면 2020년부터 1분기를 기준으로 연령층과는 상관없이 비슷한 속도로 부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2년을 기점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지금은 55세에서 64세 구간, 그리고 65세 이상 연령층의 가속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 활발하게 소득 활동을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며 빠르게 달려나갈 수 있는 상대적으로 젊은 35에서 54세의 구간의 세대들은 이 몰기지 부채 증가 속도를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지만 공격적인 주식이나 금융자산에 투자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은퇴에 가까운 이 55세, 65세 이상의 연령층과 간격이 더 크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집값도 내렸고 몰기지는 올랐고 그리고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만 순자산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 통계만 보면 오히려 자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하나만으론 자산이 늘어나는 시대가 아니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높은 금리 구조와 부동산 시장의 정체입니다. 자, 우선 금리는 여전히 높은 구간에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3.5에서 4%대, 변동금리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강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리뉴얼에 대한 압박을 느끼게 되고요. 신규 구매자들은 이런 높은 금리 때문에 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몰기지 총액이 늘지 않아도 이자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집을 구매하고 유지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집값이 내렸다고 해도 내가 빌려야 하는 절대값의 몰기지 금액은 사실 좀 비슷합니다. 코비드를 기점으로 캐나다의 평균 몰기지 금액이 크게 늘었는데요. 과거에는 30만에서 35만 불 정도의 몰기지만 있어도 굉장히 좋은 집을 살 수 있다면 이제는 40만 불, 45만 불 이상의 몰기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이 집값의 문제입니다. 자, 거래량이 줄고 구매력이 약해지면서 가격 상승에 제한이 되고 있죠. 오히려 사실 떨어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구조는 돈을 빌렸는데 집값이 안 오른다? 레버리지와 효율성이 무너져버린 시장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이 어려운 사실은 중간 계층의 몰기지 비용이 무려 7.5%나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자, 평균적으로 자산을 이용한 투자보다는 실제 일과 비즈니스의 소득으로 자산을 열심히 모으고 있는 이 계층은 부동산 하나를 유지하고 주식은 거의 없는 불균형적인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비용까지 더 커지게 되면 사실 실패한 투자에 가까워지는 거죠. 자, 냉정하게 Return of Investment, ROI를 따진다면 2025년만큼은 부동산보다는 금융자산의 승리인 거고요. 전체적인 운용 비용도 압도적으로 금융자산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간, 정보, 그리고 무엇보다 여유 자금이 있느냐로 이 자산 가치가 극단적으로 나뉘게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집이 필요한 바이어 또는 구매자라면 같은 집을 사더라도 이 몰기지를 받았을 때 이자 부담과 유지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자, 그리고 자연스럽게 시장 진입 장벽이 생기겠죠. 또한 부동산 대비 다른 자산과 비교해 본다면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실 더 이상 매력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보수적인 리턴을 기대하거나 단기적으로는 수익보다는 나의 주거비 절감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몰기지 상환을 바탕으로 나의 순자산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기존 주택 보유자라면 지난 2년간 집값 상승이 사실 없었기 때문에 자산 증가의 체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몰기지 잔액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자는 계속해서 부담으로 남는 거죠.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도 보유세의 개념이니 계속된 부담이고요. 매달 발생하는 스트라타 피까지 계속해서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자의 시선으로 시장을 보고 계시다면 예전에는 집값 상승, 이 캐피털 게인이 핵심 수익이었는데 이제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우니 현금 흐름을 중심으로 시장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럼 렌트 소득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지만 캐나다는 18개월 연속 렌트비가 내려가고 있으니 매출이 하락하는 비즈니스에 투자하는 형국인 겁니다. 자, 물론 부동산의 호흡이 워낙 길기 때문에 5년, 10년, 15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로 보신다면 충분한 수익성이 나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의 문제보다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유들과 그리고 캐나다가 궁극적으로 풀어야 되는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이런 부동산 시장에 반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부동산 바이어라면 이제는 집값의 가격 중심이 아니라 매달 감당 가능한 이 월 납입금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당분간 집 가격이 하락하거나 정체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매달 감당해야 되는 몰기지 페이먼트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도 생각해야겠죠. 그리고 만약 내가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몰기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 리뉴얼 전이나 리파이낸스를 통해서 반드시 나의 재정 구조를 점검할 때 현금 흐름을 확보해야 됩니다. 만약 변동 몰기지를 가지고 계시다면 올해 0.25에서 0.5% 이자가 오른다라는 예상하에 나의 이자 부담은 얼마나 커질 것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도 미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만약 부동산 투자자로서 매물을 찾고 계신다면 이제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현실적으로 당분간 어려우니 임대 수익과 그리고 비용 구조 설계가 핵심인데 자연스럽게 이 taxable rental income을 offset할 수 있는 몰기지 이자 및 비용을 잘 설정해야겠죠. 자, 일반적인 바이어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직접적인 부동산의 가격이 아닌 구매 후 나의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더 보수적인 시장이 되었습니다. 사실 캐나다는 오랜 시간 집값 상승을 바탕으로 대부분의 자산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자라온 고국의 환경도 매우 흡사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집값 상승보다는 집을 구매하고 유지하는 비용의 상승이 더 빠른 구조입니다. 즉 이제 시장은 레버리지로 돈을 버는 시장이 아니라 리스크를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시장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시장에서 집을 사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욱더 기다리거나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눠주시고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상 캐나다 위클리의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